대통령 실장에 정정길 울산대 총장이 발탁되고 수석비서관이 전원 교체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인사검증을 철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개편에 대해 한나라당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당들은 돌려막기 인사라며 유임된 이동관 대변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타결된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민간 자율로 30개월 이상 수출을 규제하고 미국 정부가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물연대 협상이 타결되면서 부산과 울산 등 주요 항만과 컨테이너 기지 반출입량은 평시의 70%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물류 완전 정상화는 다음 주쯤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1년에 평균 3천만 원의 정책 개발비를 빼돌려 개인 돈처럼 쓰고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생 실력을 상중하로 나눠 이동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열반 편성이라는 지적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오는 27일 폭파하고 이 장면을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육제회담도 곧 열릴 전망입니다. Talk, play, love.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실장과 수석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대변인은 유임됐습니다. 대통령 실장에 정정길 울산대 총장이 임명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대통령은 유호익 대통령 실장 후임에 같은 학자 출신인 정정길 울산대 총장을 발탁했습니다. 정무 감각을 갖춘 인물을 기용할 거란 예상을 깬 인사입니다. 올해 66살인 정내정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관료 생활을 잠시 거친 뒤 한국행정학회장과 서울대 대학원장을 역임한 행정학자입니다. 정무수석에는 민심의 흐름을 읽는 정무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삼선의 맹형규 전 한나라당 의원이 기용됐습니다. 민정수석에는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가 내정됐고, 외교안보수석에는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등을 지낸 김성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발탁됐습니다. 경제수석에는 참여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냈던 박병원 우리금융지주회장이 내정됐고, 국정기획수석은 청와대 수석으로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박재환 정무수석이 맡게 됐습니다. 교육과학문화수석에는 전북 김제 출신의 정진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가 내정됐으며, 사회정책수석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냈던 강윤규 순천향대 의료과학대학 대학장이 발탁됐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유임됐으며 박형준 전 의원은 수석급 홍보특보로 내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무, 민정, 외교안보와 홍보특보를 정무팀으로 묶고 경제, 국정기획, 사회정책, 교육과학문화수석실을 정책팀으로 묶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정정길 실장은 학자 같지 않아서 발탁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유익 실장은 117일간 가장 짧게 재직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정정길 신임 대통령 실장은 40여 년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를 주도하면서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삼고초려 끝에 정내정자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내정자는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과도 가깝게 지내는 등 정관, 재계,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 마당발로 불리고 있습니다. 책만 읽은 샌님이 아니어서 활발하게 각계각층 사람들을 두루 만나며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걸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열심히 많은 사람 만나고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뭔가 좀 고칠 건 고치고. 맹형규 신임 정무수석은 삼선의 국회의원 경력에 원만한 성품으로 당청 관계를 매끄럽게 조율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재경부 시절 최고의 전략가로 꼽혔던 박병원 신임 경제수석은 경제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소개했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경제와 우리 국민의 저력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수위 때 정부 조직 개편을 주도했던 박재환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의 신임 속에
국정기획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까지 불렸던 류익 대통령 실장은 117일 만에 청와대를 떠나며 이임식 자리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임을 자신했던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절대 권력인 자유를 찾아 길을 나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 고소영 강부자 비판을 벗어나려는 흔적이 아주 뚜렷합니다. 대통령 실장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박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발표된 이명박 정부 제2기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진 홍보특보의 출신 지역을 보면 서울 출신이 4명, 영남이 4명, 호남이 2명입니다. 초대 참모진이 서울 출신 4명, 영남 5명에 호남은 없었던 데 비하면 영호남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심했지만 여전히 영남 출신이 많고 충청, 강원, 제주는 아예 없습니다. 출신 학교는 서울대 6명에 이어 고려대가 2명, 연세대와 한양대가 각 1명씩입니다. 신임 실장과 수석들의 평균 재산은 16억 3천만 원으로 이전에 36억 7천만 원에서 절반 이상 줄어 이른바 강부자 내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애를 쓴 흔적이 보입니다. 새 진용은 또 관료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정치인 3명, 교수 2명으로 교수 출신이 5명이나 포진했던 일기 때와 비교하면 관료와 정치인을 중용해 현장 경험과 정무 감각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의 핵심이라 할 정정길 신임 대통령실장 내정자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청와대는 정 내정자가 대통령학의 권위자이자 울산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탁월한 리더십과 조직 역량을 보여준 대통령실장 최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 내정자는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기회를 갖지 못했고 정치권 경험이 거의 없는 교수 출신이어서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가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여당은 고심한 흔적을 평가하고 야당들은 돌려막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동관 대변인이 표적이 됐습니다. 유재광 기자입니다. 청와대 개편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수용하려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성과 지역 안배, 도덕성을 고루 감안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한 인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측근들을 돌려막기식으로 배치한 인사라며 쇄신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도덕성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 실패에다 언론 통제 의혹까지 받아온 이동관 대변인을 유임시킨 건 국민을 우롱한 거라며 즉각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숫자와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쇄신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고름을 빼면 새 살이 돋아야 될 텐데 앞으로 더 골마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충청권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또다시 지역 안배를 소홀히 한 인사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이동관 대변인의 유임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노당은 개편된 청와대 진용 역시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기 힘든 특권층에 치우쳤다면서 국정쇄신을 바라는 민의에 역행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유재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여곡절과 긴 만남 끝에 한미 간 쇠고기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종은 본부장이 내일 새벽 귀국한 뒤 오후에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윤영철 특파원입니다. 수차례 고비를 넘긴 긴박했던 협상이 끝났습니다. 김종은 통상교섭 본부장은 말을 아끼면서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서울 가서 이야기할게. 예, 뭐 아직 좀 남은 게 있습니다. 협상이 종료된 직후 주미 한국 대사관과 미국 무역 대표부는 동시에 지난 일주일간의 협상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을 민간 자율로 규제하되 미국 정부가 쇠고기 나이를 입증하는 방안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We have made good progress this week and are close to reaching a mutually agreeable path forward. Now, both Minister Kim and Ambassador Schwab will consult with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and key stakeholders. 김종은 본부장은 내일 귀국하는 대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실제로 얼마나 잘된 협상인지 평가를 내리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완강했던 미국으로부터 나름대로 최선의 양보안을 얻어냈다는 게 우리 협상팀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윤영철입니다. 두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변형된 수출 증명을 통해서 쇠고기 나이와 광우병 위험 물질을 통제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강명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 미국이 발행한 수출 검역증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검역관이 30개월 미만임을 확인하고 보증까지 한다는 서명이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이 같은 방식으로 미국이 30개월 미만인지를 확인해 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이 같은 방식이 정부의 개입을 과도하게 드러낸다고 보고 일종의 변형된 수출 증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의견 접근을 받습니다. 우선 미국 수출업체들이 30개월 미만 원령 표시를 하고 미국 정부에 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 검역증에 확인을 거쳤다는 서명을 하거나 별도의 문서나 쇠고기 박스에 확인했다는 표시를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업계가 자율적인 결의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구속력은 좀 약하지만 정부가 이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정부의 보증 기간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본부장은 원령 표시와 함께 한국 수출용 도축 시설을 정할 때 우리 정부의 역할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30개월 미만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꺼려하는 위험 부위는 수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김종훈 본부장이 돌아오는 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내일 오후 4시에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명일입니다.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는 등 몇 가지 결의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급조된 수입육협회에 얼마나 많은 수입업체가 참여할지가 현재로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주훈 기자입니다. 가칭 한국수입육협의회는 오늘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자율 결의를 발표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도 30개월 이상은 거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입육협의회는 현재까지 120개의 업체가 서약서를 통해 동참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수입업체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미국 수출 업체들로부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겠습니다. 수입육협의회는 아직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대기업 계열 수입사들을 비롯해 200여 개의 수입업체도 조만간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검역에 앞서 자체 검역을 하는 검역 대행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검역 전에 한국수입육협의회가 유통 과정을 기록하고 검역을 대행함으로써 문제의 업체를 먼저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사정을 볼 때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수단을 정부가 꺼낸 거다. 하지만 검역 대행제는 특정 단체가 유통망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어 이권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 모임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주도로 언론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입육협의회는 자율결의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에 원령 표시를 확실하게 보증해달라는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광우병 대책회의는 예정대로 48시간 비상국민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2차 범국민 촛불 대행진이 예고돼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죠. 조윤정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조금 전 남대문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해 지금은 명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시청 앞 광장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10,000명, 경찰 추산으로 3,000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48시간 비상행동에 들어갔습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30개월 이상을 제한한다는 것만으로도 안전할 수가 없고 SRM이라든지 검역 주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일 낮엔 한나라당 규탄 대회를 열고 대학로에서 시청 앞 광장으로 행진하는 등 시내 곳곳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특히 내일 저녁엔 지난 10일 대규모 집회에 이은 수만 명 규모의 2차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쇠고기 문제로 제한할 것인지 대운하나 건강보험 민영화 같은 다른 정책까지 확대한 것인지를 두고 오늘 새벽까지 토론회가 이어졌지만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측은 오는 24일과 27일 두 차례 더 토론회를 열어 향후 촛불 집회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앞 광장에서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 500여 명은 오늘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 모여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가 편파적이라며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반면 인터넷 다음 아고라 회원 등 100여 명은 같은 시간에 MBC 보도를 지지한다며 집회를 열어 양측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보수단체와 아고라 회원들은 이어서 KBS로 이동해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채 1시간가량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진보 지성을 대표하는 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은퇴를 앞두고 오늘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촛불 집회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이정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수업에 나선 최장집 교수는 진보적 학자란 일각의 평가와 달리 촛불 집회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촛불 집회와 같은 거리의 정치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본질은 대의민주주의가 무능하고 무기력했던 때문에 나타난 불행이지 그 자체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아니란 겁니다.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에 위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키고 수호하고 비판하고 반대하고 하는 모든 역할을 다 운동이 해왔는데 이거는 제대로 된 민주화가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만큼 바람직한 제도가 없는 만큼 현 정국의 해법도 결국은 그 주역인 정당을 통해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현실적으로 있는 정당이 나쁘다고 해서 이 정당의 역할이 나쁘다고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정당을 발전시키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 교수는 기존 정당들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욕구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운동 세력들은 대의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그 틀 내로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촛불 집회를 통해 교훈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도 상당히 좋은 리더가 되기를 나는 사실 많이 기대하고 또 학념도 갖고 그러기 때문에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모르겠어요. 이 촛불 집회를 잘 보고 많이 배우고. 오늘 고별 강의엔 학생들은 물론 학계와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최 교수의 은퇴를 배웅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광고주들을 상대로 특정 신문의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자 검찰이 이런 네티즌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혜인 기자입니다. 김경환 법무부 장관은 오늘 인터넷상의 법례 단속을 강화하라고 검찰에 특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인터넷상에서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 중단을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별로 수사에 나서 광고 중단을 요청하면서 폭언이나 협박을 하거나 조직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가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기업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인지수사하고 관련자를 구속수사할 방침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시작된 뒤 인터넷에는 촛불 집회의 비판적인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사이트들이 대거 생겨났고 네티즌들의 요구에 따라 실제로 적지 않은 기업이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검찰이 특정 언론을 편들어 정당한 소비자 주권 운동을 탄압하는 엄포용 과잉 수사를 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까지 나서서 촛불 끄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노력을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이려는 노력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의 특별 단속 지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한 직후 나와 검찰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코드 맞추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하면서 항만과 공단이 다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항이 일주일 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부두 주변 도로는 밀려드는 화물 차량들로 혼잡을 빚었습니다.
오늘 부산항을 드나든 화물 차량은 1,700여 대. 파업 전의 8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5단, 6단으로 쌓아두었던 화물들을 내리고 선박에 옮겨 싣느라 전쟁을 치렀습니다. 야적장에서 수출을 대기하고 있던 물량들이 또 부산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데는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항에서도 수출품을 싣고 몰려든 트럭 행렬이 인근 도로까지 이어지는 등 하루 종일 무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업 중단 위기까지 몰렸던 각 공단에서도 야적장에 쌓아놓았던 제품을 출하하느라 바빴습니다. 운송사의 예비 차량까지 총동원해서 밤낮 없는 그 출하로 현재는 그 운송 능력, 출하 모두 정상화되었습니다. 포항철강공단에서는 어제와 오늘 30만 톤의 철강제가 운송됐고 포항신항 항만에 야적된 70만 톤의 철강 원자재 운송도 정상화됐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물류 운송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 없이 이번 문제를 덮어버린 것은 언제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물류 대란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삼성전자도 조금 전 운송료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아직도 협상 중이어서 다음 주나 돼야 완전히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화물연대와 삼성전자 물류자회사인 삼성로지텍의 운송료 협상이 조금 전 타결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출용 컨테이너 차량의 구간별 운송료를 30% 안팎 인상하는 데 합의한 데 이어서 내수용 수송에서도 화물연대와 운송료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타결된 이후 하루 만에 8,000대의 컨테이너 차량이 오늘 운송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11개 주요 항만과 내륙 컨테이너 기지의 반출입량도 평상시의 72%까지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장별 운송료 인상 협상이 끝나지 않은 곳이 많아서 아직도 3,000대의 컨테이너 차량은 파업 중입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글로비스는 어제 합의된 22% 운송료 인상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오늘 다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단양과 제천, 영월의 시멘트 회사들도 협상이 결렬돼서 파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화물연대가 협상을 요구한 178곳 중 아직 100곳 이상의 협상이 풀리지 않아서 완전 정상화는 다음 주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후텁지근한 하루였죠.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아주 무더웠는데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다시 내립니다. 김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장마가 주춤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영월의 최고 기온이 31.9도, 수원 30.8도, 서울도 올 들어 가장 높은 29.6도를 기록했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불쾌지수도 치솟아 대구 79, 서울은 77로 많은 이들이 더위로 힘들어했습니다. 햇볕이 강해서 땀이 많이 나는데 땀이 증발이 안 되고 살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되게 짜증이 많이 나는 날씨인 것 같아요. 현재 남해상까지 물러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장마전선은 내일 아침부터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가 30에서 80mm, 전남 남해안과 경남 지방이 30에서 60mm 안팎입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맛비가 일요일인 모레 오전에 중서부 지방부터 차차 그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 좋은 정책을 개발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정책개발비가 100억 원 있습니다. 이 예산이 좋은 정책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국회도 알면서 모르는 체 하는 것 같고요. 장인수 기자가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제출한 정책개발비 사용 내역입니다. 지난해 11월 19일 교수 6명을 초청해 수도권의 한 구청 회의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었고 비용으로 670만 원을 썼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청을 찾아가 확인해 보니 그날 회의실에서는 대통령 선거인 명부를 만들기 위한 직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안 남아 있으면 그날은 뭐 사용한 게 없는 거죠. 또 자문 교수 6명에게 선물을 줬다며 150만 원을 비용 처리했지만 명단에 있는 한 교수는 구청에 간 사실도 선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기념품이나 선물 세트는 이런 거? 네, 저는 못 받았는데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의원을 만나려 했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수행비서를
학교를 원래는 따로 이렇게 같이 안 다니셔서 수행선이 안 계시면은 저희도 연락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회 정책 개발비 지출 내역. 330여만 원을 들여 자문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쓸 자료집을 만부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자료집 만부의 행방을 묻자 의원은 지역 구민에게 배포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를 후원해줬던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의원 보좌관의 말은 다릅니다. 감사패를 만드는데 감사패를. 감사패를. 예, 감사패 만드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돈이 모자라니까 어떤 템포 운영을 한 건데. 정책 개발비를 유용해 쓰는 의원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한 인쇄소. 국회에 보고하기 위한 1,000만 원짜리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물어보자 자료집을 두껍게 해야 의심을 덜 받는다고 조언까지 해줍니다. 페이지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250페이지 정도는 2,000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영수증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 인쇄하는 자료집은 10부 남짓. 국회 사무처에 한 부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의원실 책장에 놓아두기 위한 눈속임용입니다. 한 10부 정도 찍죠. 10부 정도 찍고 의원실에 한 몇 부 좀 보관하고 있다가 국회 사무처에 한 부만 제출을 하면 되니까. 국회 사무처는 실제로 돈이 자료집 제작에 사용됐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기 발행한 데서도 신고를 하고 받은 데서도 신고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그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면 거의 다 하지만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인쇄소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까지 동원합니다. 그 세금 부분만 정산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빼돌린 돈은 주로 의원 개인 활동비로 쓰인다는 게 전직 보좌관의 말입니다. 대체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선임 보좌관들의 개인 활동비로 많이 이용이 되죠. 술값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여행비라도. 국회의원들에게 한 해 정책개발비로 지원되는 돈은 100여억 원. 그러나 부실한 관리 체계로 많은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지난 4월 중고등학교에 우열반 편성을 허용하기로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그런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정릉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은 지난 4월부터 수학 시간이면 자신의 실력에 따라 난임반으로 옮겨가 수업을 받습니다. 4, 5학년은 3월에 실시한 학교 시험 단 한 차례의 결과로 6학년은 학교 시험과 국가 수준 진단평가를 토대로 상중하 3단계로 반을 나눈 겁니다. 사실상의 우열반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학교 교장은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제한된 시간 내에 공부를 못하니까 얘들 한번 뽑아서 모든 과목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수학만이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정작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하다 보니 반만 나눠놨을 뿐 체계적인 수업이 안 되고 오히려 사후의 지도 관리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자녀가 상반에 속한 학부모조차도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애들이 잘하다가도 못할 수도 있고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못하다가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일부러 굳이 우열반을 가려는 거는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하반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다른 아이들이 서로를 도우며 공부하는 협동학습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교육단체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못하는 친구를 도와주면서 수업한 것이 실제로 학습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수준별 수업보다 낫다라는 결과가 이미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는 서울 경기 지역에만 10여 곳이고 정부의 4.15 학교 자율화 정책 이후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북한이 다음 주 핵 신고서를 낸 뒤에 오는 27일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시키는 행사를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로드쇼가 열리는 겁니다. 김경태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는 27일 영변에 있는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폭파 행사를 해외 매체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할 예정이며 미국 등 육자회담 참가국 방송사들에 대해 취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냉각탑 폭파 행사에 대해 북한 측은 그동안 테러 지원국 해제 등 미국 측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실시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 같은 발표로 미뤄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은 늦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는 절차에 함께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육자회담도 이르면 이달 말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회담을 통해 8개월여를 끌어온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신고와 핵시설의 불능화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육자회담은 북한의 최종적인 핵 폐기를 위한 마지막 3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경태입니다. 공기업 경영이 여전히 방만합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나눠먹기 하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서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기업들에게 임금을 2% 이상 올리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봉제로 바꾼다며 무려 13%나 올렸고 부산항만공사도 정부 지침의 2배 정도 올렸습니다. 정부가 10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임금을 살펴봤더니 32개 공기업, 3곳 중 1곳 걸로 정부 지침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눠먹기식 경영 병폐도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도로공사는 영업소를 외주 사업으로 돌렸다지만 실제로는 사업권이 직원들에게 먼저 돌아갔고 자산관리공사도 보유 주식을 직원들에게 헐값에 판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기업들의 지난해 경영 성적은 100점 만점에 평균 73점, 방만 경영을 지적받은 1년 전보다도 2점이 낮았습니다. 석탄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점수가 60점 안팎으로 낙제 수준이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경영 성적이 가장 나쁜 공기업 15곳에 대해서는 올해 경비 예산을 1% 줄이고 임직원 성과급도 대폭 깎기로 했습니다. 또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상 목록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민주주의 제도인 건 분명하지만 적절한 감시와 감독이 없을 경우 그들만의 제도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오늘 하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새 의장을 뽑았습니다. 의장엔 한나라당 김기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현금을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어제 예금 계좌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의장 선거가 연기될 법도 하지만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김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저는 그런 선거 서울시 의회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무슨 106명 중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100명인데 동료 의원들하고 금전 관계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경기도의회에서도 한나라당 대표위원회 출마한 차이상 의원이 상임위 위원들에게 순금으로 만든 배지를 돌렸습니다. 차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순금 배지와 선거는 전혀 무관하다며 강변했습니다. 우리 선대위원장님들이 또 그렇게 해고 나가셨고 나는 2년 동안 고생한 우리 한솥밥 먹었던 의원들한테 내가 마음의 선물 하나 해준다는 게 난 절대 그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도. 지방의회 의원들 간에 금품이 오간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금품을 주고받고 또 그것을 밀어주고 하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준, 이것이 지역 주민들이 잘 보고 지방선거 때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들이 변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의원을 뽑은 주민들이 꾸준히 감시하지 않는다면 깨끗하고 공정한 지방자치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북한 축구 대표팀이 일요일 저녁 열리는 월드컵 3차 예선 최종전을 위해서 3년 만에 서울에 왔습니다. 스타급인 정대세 선수의 동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북한은 2005년 전주에서 열린 동아시아 축구대회에 대표팀을 파견했습니다. 남북은 그동안 남북을 오가며 4차례 대표급 경기를 가졌지만 동아시아 연맹 주최이거나 친선 경기였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주관하면서 한반도에서 열리는 남북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남북 대결을 위해 북한 대표팀이 삼엄한 경비 속에 입국했습니다. 대부분 경직된 표정이었고
취재진 질문 공세에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인민 룬이로 불리는 제일교포 정대세만큼은 여유가 넘쳤습니다.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고 옷에 달린 인공기도 흔들어 보입니다. 아침 산책 나온 북한 선수들은 다소 여유를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응 훈련부터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남북전 승리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우리도 서울에서의 첫 피파 주간 남북 대결을 놓칠 순 없다는 각오입니다. 또 최종 예선에서 또 뭐 분위기나 다시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분위기랑 그런 걸 봐서도 꼭 이겨야 하는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전은 특히 우리나라를 처음 찾은 정대세 인기에 힘입어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예매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축구팬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현입니다. 40대 주부가 사흘 전 은행에서 거액을 찾은 뒤 딸과 함께 실종됐습니다. 뭔가 석연찮은 점들이 많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외딴 저수지 근처에서 검은색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이 차는 47살 윤모 여인의 것으로 윤 여인은 지난 17일 강화도에 있는 한 은행에서 1억 원을 현금으로 찾은 뒤 실종됐는데 이틀 만에 차량만 발견된 것입니다. 윤 씨는 2달 전 교통사고로 숨진 남편의 보상금 일부를 집안일에 쓴다며 빼냈고 윤 씨의 휴대전화는 사흘째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금을 인출했다는 부분하고 현재까지 연락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 그런 면이 있지만 일단 그 은행 측에 확인한 결과 현금을 유출할 당시에는 상당히 자연스러웠다. 돈을 찾은 윤 씨는 자신의 차에 돈을 실었고 차에는 20대로 추정되는 남자 2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차 조수석에 한 분이 계셨고 밖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상당히 좀 잘 아는 관계처럼 보여졌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기 전에 전화를 걸어 학교에서 불러낸 16살 된 딸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단순 가출보다는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변 야산과 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뒷좌석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육군 전차가 전복돼 장병 2명이 숨졌습니다. 이혜웅 기자입니다. 육군 전차 한 대가 아래 위가 완전히 뒤집힌 채 논두렁 아래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기도 포천 송정검문소 근처에서 육군 K1 전차 한 대가 도로 옆 3m 아래 논으로 떨어지면서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21살 송모 하사와 20살 김모 이병 등 2명이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2명이 다쳤습니다. 그 터널을 파가지고 구조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워낙 하중이 무게가 50톤이라 그러더라고요.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이거를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육군 8사단 소속인 이들은 강원도 철원에서 훈련을 마치고 포천의 부대로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2차선 도로를 나란히 달리던 전차 13대 중 3번째 전차가 이 난간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겁니다. 군안병대는 조종 미숙이나 정비 이상의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원입니다. 유전자 변형 GMO 옥수수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GMO 가공식품에는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기준도 시행 시점도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중에 팔리고 있는 식용유와 간장입니다. GMO 콩을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뒷면을 보니 수입산 콩을 원료로 썼다고만 돼 있습니다. 물엿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대부분이 GMO 옥수수를 쓰고 있지만 표시만 봐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부들이 보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한눈에 딱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좀 불편한 상황이 많죠. 이런 제품들은 가공하고 나면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GMO 혼입률입니다. 현재 규정대로는 과자나 빵 등 가공식품에서 GMO 양성 반응이 나와도 원료로 쓰인 GMO가 3% 미만이면 아예 GMO 식품이 아닌 것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EU는 이 기준이 0.9%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소비자들의 GMO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EU 기준이 최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 용역을 주고 이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2, 3년 내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여튼 일단 들어간 건 들어간 같다고 표시를 해달라. 지난해 수입된 GMO 식품은 14억 달러에 육박해 전년보다 40%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어떤 기준으로 언제부터 시행할지에 대해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뚜렷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비강남권은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혜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이틀 전 거래 가격은 7억 3천만 원 선으로 6개월 만에 무려 1억 2천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인근 개포동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만 6,75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올 상반기 재건축 대상 아파트 10채 중 6채의 값이 내렸습니다. 특히 송파와 강동구에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92%가 하락했고 강남구도 63%나 됐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도 지난 6개월 동안 평균 3% 넘게 떨어졌는데 특히 송파와 강동구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 전망 자체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큰 돈과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재건축 투자 메리트가 격감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대문과 노원, 은평구 등 비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값은 올 초보다 평균 8%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강남에서만 하반기에 2만 5천여 가구가 새로 입주할 예정이어서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국내 증시가 국제유가 하락과 미국, 중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9.72포인트 내린 1731로 마감하며 4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증시는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채권 보증업체에 대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신용 경색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타이어 값이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자재값과 운송비가 올라 다음 달 1일부터 8, 9% 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혔고 금호타이어도 조만간 가격을 올릴 계획입니다.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어제와 오늘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정 회장은 법무부가 봉사 장소로 정한 꽃동네에서 신생아들의 식사와 목욕을 돕고 수용시설을 청소했으며 오는 24일 사회봉사 명령을 계속 이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장맛비에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어제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해 산기슭에 컨테이너 주택을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집중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서초구청도 방배동의 비닐하우스 판자촌에 대해 마을 주변의 하수시설을 정비하고 침수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에 세워집니다. 151층 높이에 축구장 60개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을 짓기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동아시아에선 가장 높은 건물이 될 이 빌딩은 송도 국제신도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조성됩니다. 인천공항을 거쳐서 세계인이 드나들면서 이 151층의 상징적 구조물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천타워로 불리게 될 이 건물은 높이는 570m, 151층에 달하며 연면적은 60만 제곱미터, 축구장 60개가 들어갈 크기입니다. 예상되는 산업효과는 4조 9천억 원이며 4만 9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하루 평균 8,500명의 국내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2014년 아시안게임에 맞춰 2013년까지 인천타워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바닷물을 뺀 다음에 한 1, 2m 정도만 매립을 하고 그 상태에서 바로 파일 공사를 시작을 해서 기초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한편 인근 인천국제공항에선 제3활주로와 제2탑승동 등 시설을 대폭 확장해 2단계 준공식을 열고 아시아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네, 주말인 내일 다시 장맛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선 아침부터 비가 오겠고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에서도 오후나 오후 늦게쯤부터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제주 30에서 80mm, 전남 해안과 경남 지방은 30에서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충청과 호남, 경북 지방도 5에서 지역에 따라 40mm 안팎의 비가 오겠고요. 서울과 그 밖의 중부 지방에선 5mm 안팎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무척 더우셨죠? 장마전선이 남쪽 해상으로 물러가면서 서울에선 올 들어 가장 높은 29.6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장마전선은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아침부터 발달하면서 북상하기 시작해 낮에는 남부지방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선 내일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는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에서도 차차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부산 20도,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방 차차 흐려지겠고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화 마스터 플래너, 전화 마스터 플래너, 전화 마스터 플래너. AIG 생명을 만나는 방법 두 가지. 전화로 만나는 AIG 생명, 사람과 만나는 AIG 생명. Always for you. 내일 새벽 도착하는 김종훈 본부장의 가방 속에 조야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한미 합의에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청와대 보고와 관계 장관회의, 고위당정회의가 잇따라 있고 오후 4시 협의 결과가 나옵니다. 집회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철저하게 쇠고기 주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